네, 진서로입니다. 45회 한능검 중급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사진 속에 일본 경찰은 왜 이렇게 모였냐 했더니 가에 소속된 이봉창 의사가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고 한다.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봉창 의사의 폭탄 의거입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단체는 한인애국단이에요. 자,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이 한인애국단은 그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백정기 의사 같은 분도 계셨지만, 이제 대표적인 두 분으로는 이봉창, 윤봉길, 이 두 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이봉창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경우에는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제의 주요 요인들을 크게 이제 피해를 입혔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요.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게 윤봉길 의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인애국단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죠.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과 또 하나는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정답,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물산 장려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조만식 선생님께서 주도하신 운동이죠. 토산품의 애용, 그걸 했는데, 단체로 보자면 조선물산 장려회,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태도에서 소작쟁이를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제 암태도 지역의 소작 농민들이 한 거죠. 소작 농민들. 근데 이제 요 소작쟁이가 이제 결국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낮추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 인근 지역에 소작료 사활 운동이 퍼져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작쟁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돼요. 조선 노농 총동맹. 노동자와 농민입니다. 이게 결성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암태도가 22년에 소작쟁이였고, 이 조선 노농 총동맹이 24년쯤인가 결성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1927년쯤 가면은 이게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화가 되면서 조선 노동 총동맹은 원산 총파업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구를 저지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독립협회입니다. 자, 42번 가겠습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독립유공자의 정보검색인데, 자, 첫 번째 나와 계시는 분, 유관순 열사님, 매우 중요하시죠. 자, 이분이 나온 독립유공이니까 이 운동은 바로 3.1운동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요 박예순 열사님의 경우에도 광주에서 교사로 재직 중 학생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3.1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 3.1운동의 경우에는 배경도 두 가지, 영향도 두 가지예요. 이제 배경으로 보통 뽑는 게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직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 이런 게 보통의 배경으로 꼽히고, 그 다음에 3.1운동의 영향도 두 가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 그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부터 이른바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됐다. 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3.1운동에 관련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이제 고종의 인산일.
뭐 저는 사실 이 고종이라는 분에 대해서 실책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데서 막 청나라에다가 SOS 쳐가지고 군사지원 요청하고, 동학농민운동도 그래가지고 군사지원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벌어지고 경복궁 불법점령 받고,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조선 대한제국이 이제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데에 아무래도 이 고종의 좀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들어요. 다만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은 이 3.1운동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제 본인의 그 붕어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여담이었고요. 자, 대한매일 신보의 후원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는 국제보상운동이죠. 자,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서 일어났다. 요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고종의 인산일이 3.1운동, 순종 인산일은 60만세 운동이다. 자,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하였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단체로 말씀드릴게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신문 발간하고 독립문을 건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3번 가겠습니다.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되어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던 가는 기관지 광복을 발행하여 활동상을 알리고 동향과 전세를 분석하였습니다. 오광심, 조순옥, 지복영 등이 원고 작성과 번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해설 강의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요 지복영 선생이 지청천 장군님의 따님이다. 뭐 이것도 알게 됐고요. 자, 어쨌거나 이 부대는 한국 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됐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표 키워드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미국 OSS하고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었다라는 게 있고,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뭐냐면은 영국의 요청이에요. 영국군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 요 전선에 파견돼 가지고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자기 편 부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 광복군이었다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군인들, 일본말도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영국군의 요청으로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가서 작전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대원들을 투입했다라는 게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른 선지들도 군사조직 문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범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이거 대한독립군이에요. 그리고 이 활동에서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봉오동 전투가 있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대한독립군단. 이제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그 외 여러 부대들이 간도 참변을 겪으면서 대한독립군단으로 뭉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거기 이제 자유시 갔다가 세력이 약화됐다라는 게 이제 자유시 참변이죠. 이게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이거 청산리 전투죠. 그 천수평이나 어랑촌 같은 청산리 주변 일대에서 일어났던 전투들을 통칭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한 부대가 아니에요. 대한독립군단으로 그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북로군정서나 대한독립군 그 외 여러 부대 연합이에요. 물론 이제 가장 주공은 북로군정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그 부대요. 자, 쌍송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 독립군입니다. 1930년대 초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고, 지청천 장군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해서 작전을 했던 부대. 남만주 지역은 양세보존 장군이 지휘하셨던 조선혁명군이죠. 아까 이제 여기 나와있지만 지복영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 광복군도 지청천 장군님께서 이제 총사령이셨습니다. 이제 부사령관은 김원봉 선생님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해가지고 명칭이 조선징용문답, 그 다음에 시대가 일제강점기래요. 여기에서부터 이 시대를 대략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징용령 실시 이후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했다. 조선인 징용에 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징용령 실시했다. 이게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은 국가총동원법이 있어요.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최상위의 법을 뜻합니다. 이 국가총동원법 때문에 이제 징용이나 징병,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제, 인력 수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 정신 근로령, 아마 당신 여자 정신 근로였을 거예요. 여기 이제 해당하는 게 그 위안부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출이나 배급, 이런 것도 시행을 했어요. 이게 국가총동원법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법이 중일전쟁 이후 나왔기 때문에 1930년대 중반 이후 이때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중일전쟁 이후, 그러니까는 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한국인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 요거는 전부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시행하면서 이제 교육연을 좀 개정해요. 그 전까지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했던 거를 6년으로, 그러니까 일본 본토랑 똑같이 만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마시키고자 경성제국대학을 세웠다라는 게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통감부의 간섭으로 소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면서 연한이 단축됐다 그랬는데, 이 통감부의 간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1900년대 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황국신민교육을 강화하였다라는 거죠. 이 황국신민교육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그 민족말살 통치랑 관련이 되죠. 그래서 아까 국가총동원법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가, 다,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1910년대 초 무단 통치가 시행됐을 때는 1차 조선 교육령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이었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초가 되면 이른바 문화통치 시행되면서 이때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6년으로 조정되는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됩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이른바 문화통치 때문이고, 처음에 4년만 했던 거는 그냥, 야, 너네 이제 조센진 조선인들, 너네들은 글자 읽고 쓰고 숫자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그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잖아 라고 한 이 차별적인 교육 방식이었어요. 요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환궁한 곳으로 당시 명칭은 경궁이었습니다. 8.15 광복 후에는 이곳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도에서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간파천 이후 환궁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덕수궁입니다. 정답은 3번 다예요. 덕수궁입니다. 일단 이 창덕궁은, 그러니까 경복궁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이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었던 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모든 전각과 길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이제 경복궁이고, 흥선대원군 때 중건이 됐죠. 이 창덕궁의 경우에는 조선 왕들이 가장 많이 기거했던 궁궐이었어요. 이제 뭐 태종 이방원 때도 경복궁
아니고 창덕궁 세워가지고 글로 갔고, 이후에 임진왜란 때 이제 경복궁이 불탔는데, 그때도 이제 창덕궁, 그 이후의 왕들은 창덕궁에서 대부분 이제 업무를 보고 기거를 했죠. 그랬다가 흥선대원군 시기에 경복궁이 중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희궁에 대해서는 석월이라고 불렸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경궁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동물원, 식물원, 주로 이제 동물원, 요거로 이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경원이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동물원 없애면서 창경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제 덕수궁도 중요한데, 이 덕수궁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키워드들 나온 게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환궁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데, 요거는 덕수궁 중에서도 현대적 건물인 석조전이에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빠져서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덕수궁에 대해서 두 가지. 인목대비가 유폐되었던 장소. 요 광해군식이죠. 폐모살제. 자기 이제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복 어머니 좀 그렇고, 의붓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유폐했던 장소가 덕수궁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뒷골이 땡기는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예요. 이거는 이제 그 중명전이라는 현대적인 건물입니다. 지금도 덕수궁 중명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가보셔서 1층 들어가시면 그 들어가자마자 안에 바로 그 일본의 정권 대신들과 을사 오적들이 마주 앉아서 조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복원해놨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열이 확 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친일 경찰 노덕술 드디어 체포해가지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직된 가해 수사관들이 노덕술을 추적하여 체포한 데 성공하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일삼았던 경찰이다. 광복 이후에도 경찰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거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조직된 기구예요. 따라서 이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민특위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재헌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어요.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다는 건 그만큼 급한 과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민족 행위자 빨리 색출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은 게 그 농지기억법도 있어요. 이제 급했으니까 재헌국회에서 빨리 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왜 방해했냐면 이 반민특위의 위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이 연루돼 있었어요. 일제에 부역한 민족 반역자들 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찾아낸다고 찾아냈더니 거기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 들어가 있는 그 주요 관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을 다 불러서 반민특위에서 와라 너 친일파 조사 이러고 부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나란 일은 어찌하고 가느냐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반민특위가 활동하니까 나라가 안 굴러가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반민특위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대표적으로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프락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활동 기간을 단축시켜요. 그 원래 정해져 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활동 기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민특위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해체가 돼버려요. 해체. 이렇게 그냥 안타깝게 돼가지고 여기서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 혹시나 제가 저승에서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아니 독립운동까지 하셨던 분이 왜 친일파 청산을 그렇게 방해하셨냐,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립협회 때부터 활동을 하셨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까지 하셨던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이 친일파 청산을 갖다가 방해한 게 왜 그랬는지 이제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정답은 5번이에요. 법안 개정으로 활동기간이 단축되었다. 이게 반민특위에 관련된 설명이 맞고, 자, 미군정 시기에 조직된 건 한두 개가 아니겠죠. 많겠죠. 하지만 반민특위는 아닙니다. 자, 여운형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신한청년당은 위원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당 대표나 이런 걸 거고, 이제 이분이 위원장을 아이고 죄송해요. 위원장을 맡은 게 조선건국동맹. 또 하나가 있다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건 이제 위원장을 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좌우합작위원회, 여기 4번에 있는데, 요 좌우합작위원회도, 근데 이거 여운형 선생님이 위원장이셨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다만,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 선생님께서 이제 주도하셔서 조직하신 그건 맞습니다. 예. 자,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고, 정우회겠죠. 다만, 이 정우회는 사회주의 단체였고, 이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신간회가 설립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갈게요.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가 사진전이 있는데, 국군의 압록강 진출, 흥남 철수, 거제 포로 수용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국군이 나왔어요. 압록강을 진출했던 전쟁, 그 다음에 흥남 철수 보면은 이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다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이 국군의 압록강 진출, 특히 이 사진은 어떤 병사분이 압록강의 물을 수통에다 뜨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압록강까지 왔으니 이제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금방이다. 요거를 상징하는 사진이었지만, 이 뒤로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남 철수, 이게 이제 그 뒤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제 1950년 11월 정도, 그리고 이 흥남 철수가 1950년 12월. 근데 이제 요때는 이제 이 흥남 항구를 주변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북한, 중국, 소련이 싸고 있었고, 즉 흥남 지역에만 이제 우리 국군하고 유엔군 이렇게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태워서 거제도까지 가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쟁 포로를 수용한 거죠. 거제 포로 수용소.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승만 정부에서 포로를 석방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제 미국이나 유엔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선 그냥 이승만 정부에서 단독으로 포로를 석방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6.25 전쟁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앞선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답 2번이에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광복 당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선건국동맹 같은 거를 가지고서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일제의 패망이 눈에 보이던 상태였으니까, 저 일제가 패망하는 순간 바로 이제 치안이나 행정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을 만들었는데, 광복이 되는 그 순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바로 활동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이건 6.25 전쟁 이전의 일입니다. 자, 판문점에서 휴전회담 진행, 요거는 전쟁 중에 계속됐고, 중국군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가 일사후퇴해요. 1951년 1월 4일입니다.
학도병이 낙동강 전선에서 혈전을 치렀다. 학도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낙동강 전선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종 전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혈전을 치렀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다부동 전투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이 활약하셨던 전투예요. 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였다. 중요한 키워드죠. 이거 날짜로 보면 1950년 9월 15일입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담화문이 발표된 정부식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번에 국민투표는 단적으로 말해서 누구든지 2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정을 고쳐서 3번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냐 아니냐는 개헌 국민투표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란 욕을 들었으며 야당은 이 정권이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헌법을 고쳐서 3번까지 할 수 있는 길, 요거는 삼선개헌이에요. 이제 물론 우리 역사상 대통령을 3번 이상 하신 분은 뭐 이렇게 크게는 2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승만 대통령도 있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은 4.4.5입 개헌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삼선이라기보다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이든 4번이든 이승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4.4.5입 개헌이고, 이제 여기서 3번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건 이제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삼선 개헌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돼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다라는 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을 위한 그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금 확보.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려도 어쨌든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랑 관련이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차관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독립 배상금이라기보다는 독립 축하금이라고 돈을 줬다는 거죠. 웃기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 베트남 전쟁 있으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파독. 독일에 파견한 광부 및 간호사.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나간 한국 군인이나 독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들은 이제 월급을 받을 거잖아요. 일을 하면 당연히 뭐 군인도 직업 군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월급들을 나라에서 담보로 설정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나라로부터 차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 광부 간호사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아서 나라에서 차관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담보 대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독일에 그 차관을 이제 상환을 못하면 광부 간호사의 월급이 압류되는 뭐 이런 일이었는데, 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이나 일본에 차관을 들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분들도 많이 엄청 노력을 하셨을 거고 뭐 그랬다는 거죠. 자,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하였다. 요거는 그 노태우 정부예요. 북방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거 정부가 새 정부라고 보면 돼요. 김대중 정부가 1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또 있다면 문재인 정부. 판문점에서 지금도 있는 북한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했죠. 그것까지 이렇게 이제 새 정부를 꼽을 수가 있어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다. 이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정부 말기죠. 근데 이 조치를 보고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여기서 말하는 호원이라는 게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체육관에서 계속 우리가 뽑을 거야. 뭐 이거라서 6월 민주항쟁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거는 김영삼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0번 가겠습니다.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이 전남대학교 정문, 그 다음에 운전기사 치위 출발지가 무등경기장 정문, 그리고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한 것이 금남로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역은 전부 광주인데요. 광주광역시. 경기도 광주 아니고요. 자, 광주광역시인데 이 광주광역시랑 관련된 민주화운동은 당연히 5.18 민주화운동이 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있었던 운동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지만 광주에서 가장 끝까지 저항했던 운동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역사 바로 세우기도 관련이 돼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 관련자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이 이때 막 청문회 불려나오고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앞서 뭐 조선통신사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5.18 민주화운동은 요것도 관련이 됩니다. 자,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 하야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4번도 4.19 혁명이에요. 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거, 호원철폐랑 독재 타도를 내세운 거, 요거 두 가지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제 밝혀지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적인 시위가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 결과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국민들 뜻에 따라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게 현재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46회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